2025년 9월 가을의 문터. 50대 후반의 김동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열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과 안정의 중심에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 이지연이 있었다. 오늘은 그들의 30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동진은 아침부터 서둘러 백화점에 나가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진주 목걸이를 샀다. 저녁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평생을 무뚝뚝한 남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다. 지연아, 30년 동안 한결같아줘서 정말 고맙다. 저녁 식사 자리, 동진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진심을 전했다. 아내 지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세월의 깊이가 더해져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차분한 말투, 온화한 미소, 조용한 성품.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속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동진은 그런 아내의 성품이 자신과 가정을 든든하게 지탱해준 힘이라고 믿었다. 뭐려? 당신이 가장으로서 고생이 많았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그들이 연애 시절 즐겨 듣던 팝송이 흘러나왔다. 동진은 행복에 겨워 아내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앞으로의 30년도 지금처럼만 같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집에 도착해 동진은 거실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들의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 봐, 당신 이때 정말 예뻤는데. 동진이 앳된 아내의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다. 그런데 지연은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차를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내는 유독 결혼 전, 그러니까 연애 시절의 사진을 보는 것을 피했다. 동진이 몇 번인가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그녀는 늘 희미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곤 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녀의 단골 멘트였다. 동진은 그저 아내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성숙한 성격이라 여겼다. 그는 문득 아내를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의 캠퍼스를 떠올렸다. 당시 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생기 넘치고 발랄했던 이지연.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언니 지수는 동생과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학교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동진이 사랑에 빠진 것은 언제나 햇살처럼 빛나던 동생 지연이었다. 그는 사진첩 속의 지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아내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동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사진첩을 덮었다. 아내가 타준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단단하다고 믿었던 30년의 행복이 사실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유리성이었음을. 그리고 그 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이 평생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며칠 뒤 동진은 우연히 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쌍둥이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는 뇌리에서 수십 년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 유일의 오점과도 같은 기억이었다. 때는 1994년 늦여름. 동진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연의 초대로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다. 쌍둥이 자매가 살던 2층짜리 단독주택. 파티 겸 열린 조촐한 집들이에는
친구 몇몇이 모여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그날따라 지연의 쌍둥이 언니 지수도 자리에 함께했다. 동생과 얼굴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시끄러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조용히 책만 읽던 모습. 동지는 그녀에게 몇 마디 말을 걸어보았지만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날따라 부모님은 지방에 내려가고 안 계셨다. 술에 취한 지연은 동진에게 애교를 부리며 자신의 방에서 기다리라고 속삭였다. 동진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지연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사이 동진은 화장실을 다녀오다 그만 길을 잃었다. 2층의 방 구조는 모두 비슷했고 전등은 꺼져 어두웠다. 그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지연의 방이라고 생각되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에는 누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연이라고 확신한 그는 망설임 없이 침대로 다가갔다. 그날 밤의 일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술기운과 젊은 날의 치기 그리고 어둠이 모든 것을 뒤섞어버렸다. 동진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 스탠드를 켰을 때였다. 침대 위에서 겁에 질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람은 그의 연인 지연이 아닌 쌍둥이 언니 지수였다. 지수는 동생 방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던 것이었다. 미안해. 동진이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은 그것뿐이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진은 지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지수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없던 일로 해줘. 지연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것이 지수가 동진에게 한 유일한 부탁이었다. 동진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후 동진은 지수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한동안 지연의 집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지연은 그런 동진의 마음도 모른 채 왜 자신을 피하냐며 투정을 부렸다. 시간은 흘렀고 그 끔찍했던 밤의 실수는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묻혔다.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동진의 눈앞에 아내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동진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아내의 얼굴을 피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얼굴 뒤로 그날 밤 눈물을 흘리던 언니 지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동진은 애써 웃어 보였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잠시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다. 동진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지.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비밀을 평생 모른 채 지금처럼만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을 비웃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비밀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견고해 보였던 김동진의 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다. 언제부턴가 아내 지연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앞에 두고도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소화가 안 된다며 위장약을 달고 살았고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자. 종합검진 받을 때도 됐잖아. 동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유난 떨 거 없어요.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동진은 아내가 병원 특유의 분위기를 싫어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거의 반강제로 아내를 끌고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찾은 병원.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손을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드라마에서나 듣던 단어들이 자신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귀에서는 윙- 하는 이명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우진일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다시 검사해달라고. 하지만 정작 선고를 받은 당사자인 아내 지연의 반응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떨구기는 했지만 절망하거나 오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성을 잃은 남편의 등을 다독이며 진정시켰다. 그녀의 그 침착함 속에는 모든 것을 예감하고 받아들인 자의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다. 동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가족을 위해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는 강인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동지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차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아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여보. 응. 나한테 화 많이 났어요. 화라니 내가 당신한테 화낼 일이 뭐가 있어. 미리 말 안 해서요.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고 했던 건데 당신 힘들게 하기 싫어서. 지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동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 함께 웃고 싸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의 주름을 쓰다듬어주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소중한 시간을 이제 곧 잃게 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아내의 곁을 지키던 동진에게 지연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동진의 손을 자신의 앙상한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녀의 손아귀 힘은 놀라울 만큼 강했다. 동진 씨. 그녀는 남편을 여보가 아닌 연애 시절의 호칭으로 불렀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요. 동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이야기가,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동진은 아내가 병세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비밀을 숨기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절박했다. 그 눈빛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 밤 김동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아내 지연의 시한부 선고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지만 이어질 고백에 비하면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동진은 아내가 병의 충격으로 잠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애써 자신을 타일렀다. 이토록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아내에게 무슨 비밀이 있단 말인가. 지연아,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어서 쉬어. 다 괜찮을 거야. 그가 아내의 이마를 짚으며 다독이는 순간 아내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앙상한 어깨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버티고 있었다. 아니요. 들어야 해요. 당신은 들어야만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30년 전 그 끔찍했던 실수의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동진이 술에 취해 자신의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던 일,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했던 순간, 그리고 불이 켜진 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절망했던 순간까지. 동진은 혼란스러웠다. 어째서 아내가, 지연이가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단 말인가. 당신은 그날 내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 어깨를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동진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말은 그날 밤 자신이 언니 지수에게 했던 말이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직 자신과 지수 두 사람만이 아는 말이었다. 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아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저는 당신이 평생 사랑했던 이지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동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하룻밤의 실수로 품었던 여자 언니 이지수예요. 뭐라고? 동진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이지수. 그 이름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실 감각이 사라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당신 정말 아프긴 아프구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이 지연이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야. 30년을 같이 산 내 아내인데.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광기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동진은 아내의 얼굴을 미친 듯이 뜯어보았다. 30년을 매일같이 마주했던 얼굴. 익숙한 눈, 코, 입. 하지만 그는 그 익숙함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미세한 차이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연애 시절의 지연보다 말이 없고 더 내성적이었던 아내. 옛날 이야기를 극도로 피하고 옛 친구들과의 만남도 꺼렸던 아내. 동생과는 다르게 웃을 때조차 어딘가 슬퍼 보였던 아내의 미소.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뒷걸음질 치다 침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눈앞의 여자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이자 동시에 생면부지의 타인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인가? 내 아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나의 30년은 통째로 무엇이었는가?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내를, 아니 지수라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체 왜? 그의 절규 어린 물음에 지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동진의 견고했던 세상은 그 토대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동진의 혼란과 분노 앞에서 이지수는 30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힘들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30년 전 동진과 지연의 결혼식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아침의 풍경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세상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 대기실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정작 주인공인 신부 이지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예식 시간은 다가오는데 동생은 전화기도 꺼놓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어머니는 실신하여 울부짖고 있었다. 결국 동생 지연의 방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동진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떠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는 한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하객들은 이미 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신랑 측 가족들도 모두 도착한 상황. 이대로 결혼이 파투라도 나면 양가는 돌이킬 수 없는 망신과 파산을 겪게 될 것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구석에 서 있던 언니 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아연실색한 부모님과
곧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착한 남자 동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동생이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의 대가를 남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연이가 되자. 그것은 동생에 대한 원망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만도 아니었다. 그 밑바닥에는 30년 전 그날 밤의 실수 이후 동진을 남몰래 마음에 품어왔던 그녀 자신의 숨겨진 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책감과 그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뒤섞여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였다.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웨딩드레스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연이가 될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제가 지연이인 척 결혼식을 올리면 모든 걸 물을 수 있어요. 동진 씨와 하객들을 속이고 일단 이 위기만 넘기는 거예요. 지수의 부모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딸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지수는 현재의 동진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흐느꼈다. 처음부터 당신을 평생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결혼식만 무사히 마치면 나중에 조용히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연극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어버렸네요. 동진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고백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점차 방향을 잃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선 한 인간의 무력감으로 변해갔다. 이 여자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희생자인가. 30년의 세월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날의 진실 앞에서 동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김동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아니 이지수라는 여자를 바라보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을 단 하루도 아니고 30년을 내내.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의 물음은 원망이라기보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경의와 공포에 가까웠다. 지수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자신이 살아온 연극 같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스스로 지우고 타인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처절한 고해성사였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지수를 죽여야만 했어요. 당신의 아내 이지연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죠. 그녀는 동생의 필체, 말투, 웃음소리, 심지어는 사소한 버릇까지 흉내내기 위해 밤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고 했다. 동생의 옛 친구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냈고 혹시라도 옛 모습이 나올까 싶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늘 긴장해야 했다. 동진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녀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은 본래의 천성이 아니라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그럼 당신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동진의 물음에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사랑하는 순간들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날 밤 이후 계속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내게 희생인 동시에 이기적인 욕심의 실현이기도 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받는 매 순간이 행복했지만 동시에 지옥이었죠. 당신이 지연하고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이 행복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언젠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자 진실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낳고 엄마라고 불리는 순간만큼은
이지연도 이지수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녀가 30년의 거짓을 버텨낸 유일한 이유이자 버팀목이었다. 동지는 동생 지연의 행방을 물었다. 지수는 지연이 사랑에 도피를 했던 남자와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이후 외국으로 떠나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고 했다. 부모님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이 끊겼다고 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왜 지금에서야 모든 것을 고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암이 어쩌면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벌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지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숨을 수는 없어서. 당신에게 30년의 죄를 용서받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짜 이지수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어서요.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동진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 여자의 기구한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눈앞의 시한부 아내를 아니 이지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인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무너지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틀린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과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친 한 명의 가여운 여자였다. 그녀가 30년간 홀로 짊어졌을 고독과 죄책감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동진을 덮쳐왔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수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고백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이전의 그 어떤 아침과도 달랐다. 김동진은 잠에서 깨어나 옆자리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 위로 이지수라는 낯선 이름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내 아내인가 아내의 언니인가? 혹은 30년간 나를 속여온 타인인가? 동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소와 달리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서툰 솜씨로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아침 식사는 늘 아내의 몫이었다. 그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지수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내가 차렸어. 동진이 멋쩍게 뱉은 말에 지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날의 아침 식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동진과 이지수가 함께하는 식사였다. 그날 이후 동진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지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수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낡은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사진 속 행복한 신부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긴장감과 슬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던 눈빛. 이때 당신 무슨 생각했어? 동진이 아이의 돌잔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너무 행복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아이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까 하고요. 그들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다. 동진은 30년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질문했고 지수는 그 기억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고백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진짜 소통이었다. 동진은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연이라는 허상과 살아왔을 뿐 이지수라는 한 여자의 고독과 아픔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의 병에 대한 슬픔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지연을 잃는다는 상실감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이지수라는 사람을 이제 막 알게 되었는데 곧 떠나보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의 남은 시간의 목표는 더 이상 아내를 슬프게 간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30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여자 이지수에게 그녀의 진짜 삶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동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지수 씨. 지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당신이 잃어버렸던 이지수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울게. 이건 당신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 김동진으로서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야.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지수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명의 온전한 이지수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김동진은 아내 이지수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이지연이 아닌 이지수로서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 리스트는 거창하지 않았다. 소박해서 더 가슴 아픈 소원들이었다. 첫 번째 소원은 도예 공방에 가보는 것이었다.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는 것이 오랜 꿈이었지만 깔끔한 것을 좋아했던 동생 지연은 흙 만지는 것을 질색했기에 평생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동지는 수소문 끝에 한적한 시골의 도예 공방을 예약했다. 물레 앞에 앉은 지수의 얼굴은 소녀처럼 설렘으로 가득했다. 동지는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지수의 앙상한 손을 감싸고 함께 물레를 돌렸다. 형태 없는 흙덩이가 두 사람의 손 안에서 서서히 그릇의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은 마치 뒤늦게 시작된 그들의 진짜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두 번째 소원은 조용한 바다에 가보는 것이었다. 북적이는 해수욕장을 좋아했던 동생과는 달리 지수는 아무도 없는 겨울 바다의 쓸쓸한 풍경을 사랑했다. 동지는 차를 몰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휠체어에 앉은 지수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30년간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평온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루하루 지수의 병세는 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는 짙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수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간절한 소원을 동진에게 털어놓았다. 바로 30년 전 사라진 쌍둥이 동생 진짜 이지연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 아이 보고 싶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나 때문에 평생 언니 없이 살아야 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었다. 동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30년 전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수가 간직하고 있던 낡은 편지 속의 외국 주소는 이미 오래전 주소였다. 동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흥신소에 의뢰하고 외교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까지 부탁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지수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동지는 애가 탔다. 이대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지연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호주 시드니에서 줄리아 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동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옛 처제이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여자의 연락처를 받아들었다. 그는 잠든 지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전화 한 통이 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까. 하지만 그는 해야만 했다. 아내 이지수를 위해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더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저 김동진입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남자와 여자가 목소리로 재회하는 순간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여자 바로 진짜 이지연이었다. 이제 와서 연락은 왜 하셨어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동진은 애써 침착하게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니 지수가 지난 30년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동진의 말이 이어질수록 지연의 날카롭던 목소리는 점차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언니가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혼식이 파투나고 언니가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여 모든 것을 정리했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던 것이다. 언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왔다고요? 30년을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연의 울음 섞인 절규가 전화선을 타고 날아와 동진의 가슴에 박혔다. 이어진 몇 번의 통화 끝에 지연은 자신의 지난 30년의 삶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사랑에 도피를 했던 남자는 오래가지 않아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남아야 했다.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한국으로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고 했다. 그녀 역시 언니의 희생 위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불행한 여자였을 뿐이었다. 동진과 지수는 이제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다 큰 아들과 딸을 앉혀놓고 지난 30년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지수가 직접 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픈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상관없어요. 이름이 지연이면 어떻고 지수면 어때요? 저희한테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엄마였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식들의 따뜻한 위로에 지수는 3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깊은 평온을 느꼈다.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전해 들은 지연은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죄책감과 후회로 뒤범벅이 된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은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 동진은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이제 비극적인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지연이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김동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자유분방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던 젊은 시절의 모습 위에 이역만리에서 홀로 버텨온 세월의 고단함과 회한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다 못해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동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연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 이제는 죽어가는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쌍둥이 자매가 마주했다. 침대 위에 앙상하게 누워있는 언니 지수와 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동생 지연.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무도 닮았지만 너무도 다른 삶의 흔적이 새겨진 두 개의 얼굴.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이 살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을,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반쪽을 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수였다. 그녀는 힘겹게 팔을 뻗으며 나지막이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아. 그 한마디에 지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언니의 이름 부르며 병상으로 달려가 침대맡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동생의 머리를 지수는 앙상한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깊고 평온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집에 왔으니 그걸로 됐어. 그날 오후 병실에는 두 자매만이 남았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사랑의 도피와 그 후에 고단했던 삶을 울면서 고백했고, 지수는 그런 동생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을 눈물로 메워나갔다. 동지는 병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흐느낌 섞인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결코 끼어들 수 없는 두 사람만의 깊은 유대를 느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동지는 잠든 두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무도 닮아있는 두 얼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버렸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그는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동생 지연이 돌아온 후 언니 지수의 상태는 역설적이게도 눈에 띄게 평온해졌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손님을 맞이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지연은 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언니의 수발을 들었다. 죽을 떠먹여주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30년간 언니의 자리를 비워뒀던 자신의 죄에 대한 뒤늦고도 처절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지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을 각각 머리맡으로 불렀다. 엄마가 평생 너희를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아이들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에게는 이름 같은 건 상관없어요.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우리 엄마. 자식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수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진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동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첫 번째는 지연이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외롭게 살았을 아이예요. 당신이 용서하고 보듬어 주세요. 동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지연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지수는 동진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나 때문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슬픔 속에서 보내지 마요. 나는 당신 덕분에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진짜 이지수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은 행복해야 해요.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행복해져야만 해요. 꼭 약속해줘요.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사랑이었다. 자신을 평생 얽매였던 죄책감으로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하는 그녀의 마지막 배려. 동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앙상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모든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담은 마지막 입맞춤이었다. 3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김동진과 이지수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다. 며칠 뒤 이지수는 새벽녘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잠에 빠져들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양손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동생 지연과 30년 만에 비로소 진짜 자신을 알아봐 준 남편 동진이 각각 꼭 잡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30년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 속에서 지수는 평소 그녀답지 않게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동진이 그녀의 버킷리스트를 들어주기 위해 갔던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아래 놓인 위패에는 그녀의 진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지수 리 지마이너스수. 30년간 이지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그녀가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다. 조문객들은 의아해했지만 동진과 지연 그리고 아이들은 묵묵히 영정 앞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다. 그것이 그들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진실을 바로잡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다. 동생 지연은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했다. 언니가 평생을 살았던 땅에서 언니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동진과 지연은 이제 어색하지만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지수라는 한 여자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동진은 홀로 지수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유골함 옆에 얼마 전 도의 공방에서 찾아온 작은 도자기 화병을 놓아두었다. 두 사람이 함께 빚었지만 지수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바로 그 화병이었다. 그는 이지수라고 새겨진 이름표를 한참 동안 어루만졌다. 그리고 마지막이 마치 그녀가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속삭였다. 지수 씨 보고 있어. 나 당신과의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연이도 아이들도 다들 잘 지내.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려고 해. 당신이 내게 주었던 30년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준 당신의 진짜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게.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웠어 내 인생의 전부였던 당신 이지수. 동진은 뒤를 돌아 납골당을 나섰다. 밖은 눈부시게 환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 속에 머물지 않았다. 아내이자 한 명의 위대한 여자였던 이지수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향해 담담히 걸어 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희생 위에서 그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또 다른 인생이었다.